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나가지만 해놓은 일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건 없고 온갖 비리 의혹만 넘쳐납니다. 하는 일마다 냄새가 나고 동기도 수상합니다. 22대 국회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검찰과 언론을 틀어쥐고 정권의 비리와 의혹을 감추려는 이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고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무엇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맵시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TV 구독자 40만 돌파를 기념해서 정어리몰이 특별히 준비한 감사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편육, 홍게, 꿀, 배도라지, 홍삼, 산삼, 침향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셨던 제품 4가지를 골라서 최대 70%까지 할인해서 지금 드리고 있죠.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민경 원기진구 홍삼 제품도 마진 없이 440개 한정으로 한 개에 14,040원, 이 가격에는 참 불가능하지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어리몰 제가 칭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어리TV 50만, 100만 갈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뭐가 하나씩 있지요. 네. 그게 뭐냐? 조사루스 조영래님이라고 우리 애청자 계시잖아요. 네. 그분께서 오늘 나오시는 세 분 패널께 선물을 하고 싶다고 진짜 산삼 침향환을 하나씩 전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밖에 이게. 저희가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마음을 써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조영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볼만 보셨나요? 네, 아니, 못 봤는데. 저희 너무 좋아서 좀 야, 이거. 아, 야, 반짝반짝하네. 네. 네. 부모님께 드려도 너무 좋을 부모님께 것 드려도 같고, 좋고, 예. 예. 아유, 장모님께 드려야 되겠네. 장모님. 네. 장모님께 몸이 허하면 드셔도 좋고, 네. 조형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힘을 주는 또 멘트들을, 댓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권상님, 정어리TV가 잘 돼서 9시 종합뉴스도 하고, 백연컷 특유의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백운기입니다를 다시 외치게 하고 싶다. 기자는 각 지역에 있는 정어리들의 힘을 빌어 뉴스 전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정어리TV가 한국의 CNN이 됐으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뉴스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 소개해드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필요한 글래무어 선크림입니다. 정어리 선크림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아주 좋은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YJ님 어젠가 그젠가 선정이 되셨는데 정어리 화장품 사서 쓰다가 처음으로 어제 댓글 당첨됐는데 바보처럼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선물을 받는지 몰라 속상하지만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아직도 유효하면 제 것 오늘 다른 분께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댓글 제가 마지막에 선정해서 발표해 드리는데 밑에 이렇게 자막 지금 보고 계십니까? anchorback@gmail.com 여기로 그냥 메일 보내시면 돼요.
나 CYJ다. 이번에 댓글 당첨됐다.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잘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받으면 그때 다른 분 선물하십시오. 윤진관님, 정어리님들께 내일은 4차 서울 촛불 대행진 날입니다. 지 살자고 전쟁 책동, 윤석열을 타도하자. 지 살자고 전쟁 책동. 맞습니다. 장소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시간 오후 5시부터 행사 후 행진은 지하철 2호선 이용해서 합정역에서 6시 출발 예정, 홍대 입구역까지 행진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최하는 서울 집회는 없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윤진관님. 서울시청역 7번 출구라고 하는데요. 그 출구 바로 앞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채 양명주 브로치 리본 구하실 수 있고 또 날도 더운데 거기에 가시면 사회적 기업의 그 기업 이름이 뭐죠? 아, 깜빡했네. 이따 좀 알려주세요. 아, 이따 요즘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그 들었었는데. 제공하는 커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로마빌에서 예.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은 수익의 50%인가? 이걸 반드시 그 기부하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아로마빌은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장애인들인데 얼마 이상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이래야 사회적 기업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기업인데 아로마빌에서 준비했던 커피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고 또 지난번 티 그 했는데 아주 그것도 반응이 좋았지요. 거기에서 준비한 커피도 드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에 용혜인 의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들도 훌륭하시고 이슈도 넘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또 2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의혹이 많아서 뭐부터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상병 특검부터 짚어보지요. 지금 의혹이 하나 둘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MBC 단독으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종섭 장관이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말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 사람이 임재은 관리관이라고 하죠? 네, 일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예.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그 대목마다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처음에는 어떤 수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내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특정 인물이 누구냐? 사실은 이 조사 과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인가? 지금 뭐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군 헌병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왜 이래라 저래라 외부의 국방부 인사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까? 이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예.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그때 당시에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서 지시를 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의견을 들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는데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이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할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걸 지시할 권한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도가 되기로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그 박정훈 대령 그 변호인하고 잠깐 만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도 권한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지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맡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경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 검찰단하고 법무관리관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 검찰단은 군 검찰이거든요. 근데 군 경찰에서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한 내용이 조사본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군 경찰에서 조사본부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했을 때 최종 보고서나 아니면 중간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군 조사본부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기도 했었거든요. 썼는데 군 검찰단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법무관리관하고 계속 압력을 넣은 거예요. 조사본부에. 그래서 군 검찰에서 그 혐의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사본부에서 거기에다가 아주 묘한 기록을 남겨놨다 그래요. 최종 조사 결과에는 임성근 사단장 혐의는 뺐지만 거기에다가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거기다 기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본부에서는 그 조사본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뺐다는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혐의자에서 혐의 내용에는 빠졌지만 이 사람들은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중을 담아놓으려면은 거기에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8명이잖아요. 8명의 주민번호, 그 사람들의 주소지, 신상 기록을 거기다가 같이 기재해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건을 이첩해주는 과정을 밟았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조사본부가 동의하지 않은 외압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직권남용이든 위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르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거기다 다 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 검찰하고 군 그 법무관리관실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넘어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자에서 빼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신은규 대표님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이종섭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 의견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재은이 누굽니까? 중요한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군대 내의 수사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법원법에 봐도 그 군 검사 있지 않습니까? 군 검사에 대해서 일반 검찰청법에 똑같은 규정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똑같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요. 이 군사경찰법도 조금은 이제 뭐 조항은 군사경찰법이란 다른 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고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법의 체계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수사 업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도 주장했던 논리인데요. 준사법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추미애 장관하고도 상당히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건데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혐의자를 특정하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 초동수사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뭐 유재은 관리관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에 해당하고요. 그 수사 외압이 그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개인 전화로도 이미 연락했다는 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전 수사 외압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범죄에 해당되는 국기문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거는 좀 이미 지난 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 기록 보존 기한 때문입니다. 지금 7월 19일이 그 데드라인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이제 통신 기록을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통신 기록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7월 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은데 특검에 앞서서 또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단 내용들을 다 확실하게 해놓으면 특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가 드러나면 윤석열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조국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사적으로는 뭐 제가 해병대 출신은 아닌데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36년생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릴 때부터 저희 뭐 어르신께서 해병대 얘기한 걸 듣고 자랐고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있었던 벌어진 최해병 사건, 그리고 그 뒤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생각하면 그런 저희 개인적 뭐 이런 인연을 떠나서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당원이신 정 회장님 포함해서 또 지금 정파와 관계없이 진보 보수 관계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 시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조국 대표가 얘기한 정 회장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입니다. 정원철 회장인데요. 이 정원철 회장 예비역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원철 회장은 국민의힘 당원이래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원철 회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순직한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이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가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해정당 국민의힘이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정부 권력이 나서서 21살 청춘의 애통한 죽음을 덮어버렸고 수사 외압의 범인을 도피시켰고 통신 기록 증거 인멸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외압의 하수인 이종섭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위 여당 간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모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분노한 국민을 기망하는 동안 국회는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법이 아닌 관례는 소수당 국민의힘의 횡포에 끌려다닌 것을 좋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법대로 해야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분노가 이제 치밀로 올라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무효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우리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요. 작년에 해병대 지원한 경쟁률이 0.2대 1이었답니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 해병대 가려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랬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병대 간다는 애 제가 뜯어말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때 해병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럼요. 한번 써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가면 야, 그 고생스러운데 왜 가냐. 또 해병대 갔다 오면은 그 원래 우리 군에서 그러잖아요. 훈련소 들어갔다 나오면 눈빛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해병대 갔다 오면은 사람이 좀 눈빛도 변하는 것 같고 좀 너무 독종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야 가지 마 하면서 말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해병대 들어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가야 될 이유를 못 찾잖아요. 그 임성근 사단장이 전 사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원래 군인은 그렇게 해서 죽으라면 죽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말 없이. 네. 그럼 그 얘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병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지휘권을 자기가 행사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그것도 뭐 어디 전투에 나가서 순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험하게 그 재난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색 작업한다고 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라 가지고 숨졌는데 그거 하나 책임도 못 묻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누가 해병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적 의원 4분의 1 네. 이상이면은 네. 상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을 해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네. 뭐 출석해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관련자들이 국회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실상 위증을 했어요. 거짓 진술들을 했습니다. 전화 받은 적 있냐? 없다라고 했어요. 딱 잡아댔습니다. 나중에 통신 기록 다 나왔죠.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관련한 통화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이 예비역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이 국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실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특검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정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복 입은 분들한테 어떻게 예우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극진한 예우를 다하겠다 그랬어요. 그 극진한 예우의 결론이 이런 건가요? 은폐하고 숨기고 외압 넣고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 제대로 집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 탄원서를 썼습니까? 본인이 탄원서를 낼 계제인가요? 본인이 피의자인데요. 그러면서 책임을 밑에 미루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수정부의 민낯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인 예비역이 지금 이렇게 큰 목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여야 합의를 물론 할 거로 기대를 하지만 안 된다고 해도 신은규 대표님, 만약에 그걸 거부했을 때 국민의힘에 쏟아질 비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마 또 계속 피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사례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도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국정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의 그런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했던 기억도 있어서 아마 정부 여당이 참여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지만은 집권 여당이 빠진다 하더라도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 당시에도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 권력형 부패, 권력형 비리의 경우에는 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끌어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참고인들이나 증인들 진술을 통해 가지고 모순점도 잡아내기도 했었고요. 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이제 선서하고 위증에 대한 거나 불출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제력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일환으로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점점 국정농단 사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시인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죽기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험한 꼴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국방부 장관이 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초기에. 최상병 왜 숨지게 됐는지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군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법률상으로 보면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도록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조사만 해서 이 민간 경찰에 넘기도록 돼 있거든요.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기환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다 나서가지고 김기환 사령관의 압력을 막 넣었는데 김기환 사령관은 이거 하면 직권 남용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박정훈 대령한테 이거 내가 직권남용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 될까? 이걸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김기환 사령관이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이 그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이 가가지고 이첩을 해버렸어요. 그럼 2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걸 다시 되갖고 오게 했잖아요. 되갖고 오게 하니까 군 경찰한테 어차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조사본부에 넘긴 거예요. 근데 조사본부 군 경찰에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본부에서 보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군 검찰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소할 권한도 없으니까 군 검찰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법무관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막 압력을 막 넣다 보니까 조사본부에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어? 이런 흔적 남겨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개입하고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다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사인이 끼어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8월 2일 날 다시 이첩했던 거 수사 자료 돼가지고 오거든요. 8월 3일 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은행권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 전 사단장이 로비를 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건 안에 두 사람이 개입하고 들어갔던 흔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국가 공적 시스템, 군 수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농단한 거예요.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게 만약에 펑 하고 터져 나오면 정권이 막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막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어쭈구리 님이요. 네. 통신 자료 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그거는 물어보셨는데. 정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사 기업에서요. 일단 뭐 이런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존을, 이게 용량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계속 무기한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1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별도로 연장을 해달라 이런 조치를 하는 전례는 좀 보기가 어려워서요. 이거는 빨리 확보하는 게 맞고, 공수처 관련해서 왜 민주당 본인들이 만들고 믿질 못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일단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전 장관의 통화했다는 그런 내역을 확보하고도 추가 조치를 잘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빨리 증거 확보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국가 조직이 아예 그냥 총동원돼서 지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 저는 그냥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이 뭐냐? 엊그제 그 최수근 해병의 어머님께서 편지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진실 좀 제발 밝혀달라. 왜 내 아들이 왜 구명조끼도 못 입고 들어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 억울하다. 그 진실을 밝혀달라. 그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좀 선처해달라. 그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처럼 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고 덮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최수근 해병은 자신의 부하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인데 왜 그 생명은 희생시키고 왜 임성근이라는 자는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전 국민의힘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때입니까? 최수근 해병의 그 죽음에 대한 진실, 그럼 그건 접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할 말이 없는 건 알겠지만은, 아니 할 말이 없으면 침묵을 하고 그냥 가만히나 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진실을 밝히려는 그 움직임 자체를 방해하고 저런 식으로 뭐 죽음을 악용하는 정치라는 식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전 최수근 해병의 그 어머님의 편지를 좀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다, 저게 봅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윤희경 경찰청장 만나가지고 빨리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차장병이 숨진 지가 일주기가 지금 다가오는 이 시점이에요. 경찰이 수사 결과 내놓을 의지가 있으면요, 수사 그 자료 이첩하고 그리고 넘어간 게 8월에 작년 8월.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야죠. 윤희근 경찰청장, 지금 저는 경찰청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도 경찰청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술 처먹고 잠자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날라가도 그때 날라갔어야 될 맞습니다. 사람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그러니까 같은 자들이 고언수사하는 들끓는 거예요. 겁니다. 임성근 같은 자들이 국가기관에 내내에 다 박혀가지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볼 때는. 자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둘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또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갑시다. 뇌물을 받아 처먹은 자는 지금 여행가에 있어요. 그런데 줬다는 사람은 여기 불려다녀, 저기 불려다녀, 계속 조사받습니다. 이번에 조사받은 것은요, 주거 침입이래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도 주거 침입이 되는가요? 오늘 법률가 두 분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최재형 목사 경찰 조사 받았는데 그때 한번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물들이죠.
예를 들어서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들어오시라는 적전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 거, 또 디올백도 똑같았고, 심지어는 양주가 들어갈 때도 양주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도 비서가 연락 주실 거예요라고 답변을 주셨다든지,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저희의 언더커버 차원에서 취재한 제공한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 이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요, 네.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때 전달했던 과정이 뭐냐, 이런 참고인 자격이 아니고 주거침입 맞습니다. 피의자 이렇게 지금 조사하는 거네요. 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는 청탁금지법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 조사는 처음 받은 건데, 이게 주거 침입이 되느냐는 차갑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인데요. 여기서는 침입이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의 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카를 들고 갔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이 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최근까지 대법원에서 이런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본인이 배우자랑 같이 사는 집에서요, 배우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본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허락한 거예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 배우자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 상대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거 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판시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게 맞아? 라고 본 거예요. 본인이 다 문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서, 물론 부정행위를 한 걸 상대 배우자가 알았다면 문 열어주지 않았겠지만 일반 배우자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판시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선물을 가져가겠다고 보냅니다. 그것도 취사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물이면 답도 안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본인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진한테 약속을 잡게 했어요. 시간을 잡게 하고 어디로 오라고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호 인력은 얼마나 많았나요, 거기. 그런데 그걸 다 개인이 주거의 안정의 평온을 해하면서 갔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시가 바뀐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이거는요,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은 주거 침입을 했냐 건조물 침입을 했냐가 아닙니다. 돈을, 금품을 부적절하게 직무 관련해서 왜 받았느냐, 그리고 그 받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알아보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통일TV는 송출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뇌물 아니면 알선수재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아니, 주거의 신유미 안정은 변호사님. 대통령이 주거의 안정을 해쳤다는 거예요? 아, 그런 법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바뀐 판시에 의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근데 거죠. 저는 이런 제가-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나 이거 가지고 갈게요 하고 사진까지 보여줬고 네. 누구랑 연락해서 오세요 그랬는데 예. 또 갈 때 또 배웅도 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그걸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거 침입으로 엮을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 뇌물을 받을 당시에 보시면은 옷도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그 사실상 평온을 해했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물이라는 거는 우리 법률 용어상 공범이거든요. 필요적 공범. 뭐냐면은 주는 사람 공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뢰자가 있어서 뇌물죄는 이제 필요적 공범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뇌물을 받을 당시 그 행위 시에는 주거 침입이 아니었고 나중에 뇌물 받은 게 들통나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서 주거 침입으로 다시 사후적으로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형법에서 주장하는 행위시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행위 시에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김건희 여사 주거 침입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인정을 해주면요, 그때 침입 당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하다가 만약에 이 몰래카메라가 세상에 안 나왔으면 이거 주거 침입으로 의율 했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뇌물 받은 게 들통나니까 뇌물을 받고 비밀이 은폐될 때는 주거 침입이 아니다가 뇌물 받은 게 세상에 드러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본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까 수사는 받기 싫고 하니까 주거 침입으로 또 입틀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는 그 검찰 특수부 수법을 지금 김건희가 쓰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런 사안들을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논리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국민의힘 누구예요? 그 이철규. 내가 네. 걔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를 돌려주면 횡령, 횡령이라고 횡령된다.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근데 네, 그러면 맞아요. 대통령 기록물은 갖다 준 양주하고 향수는 해당이 안 되고 갖다 준 책은 대통령 기록물 아닌가요? 그거 버렸죠, 그때. 그건 다 갖다 버렸잖아요. 버려버렸죠. 징역 10년. 징역 10년인데. 그거는 무슨 법을 위반한 건가요?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에 기록물법. 관한 법에요. 훼손시키면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갖다 줬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면서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외국인을 최소한 외교적인 목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논리로 외국인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똑같은 외국인이 갖다 줬던 책이나 향수나 양주나 이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대통령 기록관이 있어야지 같이. 지금 명품백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방어를 하더라도 상식에 기반해서 뭔가 서로 논리를 주고받아야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그걸 주거 침입이라고 하고 선물을 줬는데 권익위에서 이건 외국인이 준 거니까 뭐 이거 괜찮다고 하고 뭐 이거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뭐 또 국고에 들어왔으니까 또 그걸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거 하면 대통령 기록물이요.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논리를 꼬아버린 건데 1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 은닉, 멸실,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처벌하냐면요.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 은닉, 멸실, 유출한 자는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 빨리 징역 7년 선고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좋습니다. 뇌물로 하든 이걸로 하든 기록물이라고 합시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권익위의 말을 따라서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치면 책에 대해서 훼손을 했지 않았습니까?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말을 궤변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계속 거짓말 아니면은 궤변밖에 없습니다. 거의 거죠. 오물 같은 발언이에요. 오물 같은 겁니다. 거짓말은 꼬이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선물도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 속셈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이거 있네요. 이게 외국인이 선물하면 이게 괜찮은데 최재형 목사 국적이 미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딱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선물 내가 산 거 아니거든. 서울의 소리가 산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도 한번 들어보죠. 어제가 아니군요.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래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날 급급하게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려고 하면서 이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결 처리한 근거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그 책자만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권익위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물론 제가 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지만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선물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한 선물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선물을 직접 가서 구입을 했고, 구입하는 장면도 영상물로 다 찍었고 근거 자료도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지, 그 소유는 서울의 소리 언론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법리적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장윤면 변호사님, 권익이 큰일 났는데. 최재형 목사 말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법도요,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법 감정과 법 상식을 문헌화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 합의고요. 지금 누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법꾸라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 없다. 그래서 처벌 조항도 없다. 지금 국민들은 애초에 처음에 6개월 전에 그 사실관계 알았어요. 그럼 6개월 왜 쥐고 있었습니까? 이 사건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처벌 조항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하고 전압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한 표 차이로 갈렸다라고 하고, 거기에 인권위원들이, 권익위원들이 다 친윤이었다고 하고,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딱 떠올린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저속하게도 외국인이면, 그런데 이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요, 외국인한테 국가 정상이 선물을 받더라도 이거는 신고하고 국가 기록물로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명품백 어디 있나요? 그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익위, 검찰 여러 군데 벌어져 있죠. 지금 각자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불을 끄고 있는데요. 이게 더 큰 불로 번질 겁니다. 근데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조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받은 건 받은 거니까. 그거 뇌물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야 뇌물이 아니야,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도 보관하게 돼 있는데 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예외 조항으로 둔 게 외국인한테 받은 것,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 정상이 주거나 이렇게 한 거를 예외 조항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예외 조항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조항을 활용해서 그런 건 받아도 되니, 외국인이 최재형 목사는 미국 국적자니까 받아도 된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지금 권익이 큰일 났는데, 오늘 이명수 기자 명품백 제가 샀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사는 것까지 다 그때 영상에 나왔잖아요. 네. 백화점에서. 근데 외국인이 준 건 외국인이지만 사서 한 거는 결국 이명수 기자나 서울의 소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이 준 거 아닐 텐데. 근데 제가 요거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모순점을 말씀드리면, 저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전제를 하면요, 반드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적인 사무실에서 출인이 있고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거든요. 그게 공무입니까?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치면 출인이 있고 공무를 합니까? 그 골방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김태정 총장 배우자 연정희 씨가 온로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자가 옷을 받았을 때 그 국정조사 청문회 하고 그 특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옷을 사준 사람이 연정희 씨를 보고 줬습니까? 김태정 총장 보고 줬습니까? 똑같습니다. 김건희를 보고 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줬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권익위가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소환조사도 하나 못하고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법 해석을 하는 건요, 그냥 권익위는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59조 위반으로 전 이분들 직무유기로 저는 고발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권익위는 그 전제 자체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 이름을 건익위로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김건희 이익을 수호하는 건익위로. 건익위원회죠, 완전히. 예. 이게 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현희 위원장 쫓아내려고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원장 새로 임명하고 부위원장 셋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권익위 전체회의 열어가지고 저 사건 종결 결정할 때 4명이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그걸 그렇게 종결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권순환 경제부 기자라고 이 기자 칼럼 같은 걸 썼어요.
기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칼럼인데요. 세종 그 정부 청사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써놨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인데요. 지난 11일 점심시간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구내식당에 공무원들이 쭉 줄을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자도 그 옆에 있었던 모양이죠. 중년 남성의 공무원이 이랬대요. 나도 배우자더러 받으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TV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공무원이 흐흐 하고 같이 따라 웃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공무로 찾는 세종시 청사의 일상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좀 목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부패 방지 부패 방지 역할을 해야 될 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뇌물이라고 얘기하고 막 버럭버럭 막 화를 내면서 막 회의를 하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 아닐까 싶고요. 요 얘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정치 심리학에서요.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본질을 흐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법적인 논리로 가면 매우 복잡해 보이잖아요. 막 이게 디테일하게 이거 위반이 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막 판단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일부러 사안을 흐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딱 그냥 거기에 맞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 부인의 사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저에 거기다가 관저팀이라고 만든 거기를 경호를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는 걸 건조물 침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 부인한테 연락 취하는 거를 스토킹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줬으면 법을 좋겠어요, 가지고 저한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 법을 농단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배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서 법을 얘기한다? 그건 국민을 놀리는 거죠. 임채덕님,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 보수형님 TV님, 법치주의는 없다, 건의주의만 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아까 최혜병 건도 마찬가지예요. 경로 안 했다가 그거 드러나니까 이것 때문에 경로했다고 그랬다가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건 이게 아니고 또 이렇게 했다고. 가방도 말이죠. 지금 디올백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동안 숨어서 지냈잖아요. 나갈 때 봅시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 조신하게 또는 좀 눈치 봐가면서 에코백을 딱 들고 와요. 가증스럽게. 에코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또 웃긴 게 뭡니까? 어제 우리 보셨잖아요. 수행원한테 가방 던져주는 거. 들고 갔던 에코백이 아니에요. 여수 밤바다님 눈 밝게 뭐 샤넬백이라고 하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샤넬백이라고 하면 그 명품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 장면 나오는데 노룩으로 이렇게 가방 전달해요. 근데 저 가방이 검정색 가방이에요. 샤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명품에 빠져가지고 그냥 눈이 뒤집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에코백을 들고 나갈 그런 유치하고 천박한 생각을 했다가 또 저렇게 들고 가냐고요. 정말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요 두 얼굴의 김건희라고 그냥 요약하면 되는 거고요. 그 위선이죠. 근데 저는 아까 뭐 권위주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싹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제 윤치주의다라고 이제는 규정을 지어도 할 말이 없을 거고, 전 어제 권익위의 그 발표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 됐구나, 이 뇌물공화국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근데 윗물이 저렇게 썩었으니까 아랫물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가 이제는 권익위가 무슨 낯짝으로 자기들이 부패 방지의 업을 수행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권익위를 바라볼 때 너무 우습고 윤치주의를 위해서 법을 아웃소싱 해주는 저런 국가기관이 도대체 왜 존재하며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저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됩니까? 저는 정승윤이나 유철환 이런 자들 있잖아요. 직무유기로 반드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아직 법 왜곡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시간 나면 한번 거기 분리수거장 가보세요. 에코백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에코백 갖다 버렸을까 싶은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 하고 있는데요. 디올백 특검 이거 해야 된다.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법사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이 부인을 통해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청탁이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알선수재나 이런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이번에 권익위의 이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권익위의 이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이 처분에 이르는 그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검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알선수재 네네.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알선수재라는 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으면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들어맞을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품을 받았죠. 그럼 뭐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샤넬 화장품을 받고 디올 명품 가방을 받은 건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단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어요. 통일TV 송출과 관련해서 그 미국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움직였다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일단 아니니까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가교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알선수재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물죄로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어요. 최순실 씨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처벌합니다. 돈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거지만 비신분범인 일반 개인도 공범관계에 있으면 처벌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했어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뇌물죄에 대해서도 최서원 씨가 다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 보고 준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권력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금품을 건넨 거잖아요. 그 이익 경제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경제공동체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벌했던 게 바로 윤석열 당시 검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김건희가 무죄고 위법사항 없으면요. 최순실도 무죄예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최순실은 그럼 유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은 관저에 가끔 갔거든요. 김건희는 외국까지 따라다니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지금.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이인데 더 센 범죄는 눈 감아주고 면죄부 주고. 아니, 최순실이 진짜 감옥에서 곡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입니다. 도대체 법을 어떻게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그렇게 고무줄처럼 갖다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임건숙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하러 한국에 온 여대생이 우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언론이 김건희 성형 외모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들한테 불이익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하는 건 아니겠죠. 착한 우리 며느리 걱정되네요. 정말 그거 보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인형 아가씨라고 했나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성형하러 플라스틱 설저리. 네. 성형하러 한국에 많이 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덧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형 영업하러 갔나요, 그럼? 너무 망신이야. 근데 또 거기에 더 조롱조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정부 관리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막 칭찬을 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인형 아가씨라는 표현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성형 공화국인 것처럼 기사를 써놨어요. 그러면은 저는 영업사원이네요, 영업사원. 걱정됐어. 그 왜냐면 재미로 그거 보고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이든 만났을 때도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뭐 장가 잘 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때 네.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거는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기사 보고 아니면 밑에 참모들이 또 그렇게 보고를 혹시 했을지 모르지만 좋아했을까봐 걱정돼. 지금 더 걱정됐어요. 인형 아가씨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려고 세계일보 들어갔더니 기사가 삭제돼 있어서 네,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아, 카자흐스탄 보도가? 네, 오마이뉴스 건 남아 있고요. 예. 아 지금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돌아와서는 또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키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조사 안 합니까? 준 사람들 다 조사하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도 이거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용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권익위야 법적 절차대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했겠죠. 다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결정하려고 하기에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서면이 아닌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좀 중요하겠죠. 당연히 수사기관 판단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무중부정으로 말을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나. 국민의힘에서 제일 개혁적인 생각이 의원이 듭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수사 금방 끝날 것처럼 뭐 말하더만. 수사가 강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못 합니까? 강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표인데 권력자들에게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처럼 권력 없는 사람들 우리 패널 분들도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권력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말 따라가는 거죠. 윤석열 사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언제 사과를 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된 진행형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한국어 어법에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신문 보면서요. 저 또 막 어깨가 막 뭉치고 막 한숨이 너무너무 나왔는데요. 아까 권익위원회도 얘기했잖아요. 검찰에서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정자동 호텔 짓는 거 그것도 또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또 수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것까지 기소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6번씩 재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경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강간무소식이고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는 저러고 있고 명품백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고 더 황당한 건 어제 포7대대장 그 차상병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 포7대대장이 가서 차상병 묘역 붙잡고 묘비 붙잡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병들을 접촉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놨다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다가 긴급 구제 신청을 했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저도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근데요, 인권위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해병대 최상병 논의하는 회의 들어갈 때 이거 회의 비공개로 전환하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향하고 한겨레 이런 데서 보도를 막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막 막말을 막 회의 때 하고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 쓴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넘어갑시다. 뭐냐면 이런 국가의 부패 방지 기능,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 이런 모든 기능을 하는 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국가 기관이 다 악의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 오염죄입니다. 오염죄. 예, 아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예요.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국가기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김인섭님, 요즘은 침입자들이 명품 주는 세상이네. 우리 집에도 침입자 왔으면 좋겠다. 슈크림님, 패널님들 디올백 행방에 대해서 내기합시다. 객관식 1번 창고에 보관 중, 2번 관제에 보관 중, 3번 최은수 집에 있다, 4번 명품 전문 매장에다 팔았다. 글쎄요.
변함없이님, 최은순 재판받으러 오면서 명품으로 휘둘렀던 거 기억하면 엄마한테 배운 게 사기, 속임수, 조작, 이것을 명품으로 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의혹 더 보죠. 지금 석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참 재미있는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아, 석유가 콸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석유 나오고 이제 마음대로 소고기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액트지오, 지금 뭐 사실상 1인 기업인데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는가 하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3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거쳐서 액트지오를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슐럼버거, 할리버튼, 이게 경쟁한 업체예요. 슐럼버그하고 할리버튼은 이 해당 업계에서는 빅3로 꼽히는 데입니다. 여기를 제치고 당당히 액트지오가 된 거예요. 최남호 차관 발표 한번 먼저 들어보죠. 당시 그 심해종합평가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려면 이건 여기가 이것이 이것보다 낫고 뭐 이렇게 좀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민주당 김원희 의원도 이게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점검의 문제잖아요. 석유가 진짜 있는지, 시추 하나에 1,000억 원씩 든다라고 하니까 아주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산자부와 협의한 자료를 하나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전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찰을 했는데 석유공사가 입찰하면서 이 본사에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트지오. 본사가 뭡니까? 이거 개인 집이에요. 집이었어요. 그게 규모가 있거나 아무리 페이퍼로 이걸 교차 검증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금조차 체납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데인데 거기가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게 대단히 의아한 겁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 더 굴지의 기업은 지금 시장성이 없다라고 해서 떠났다고 하는데 이 액트지오의 대표는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경쟁성이 있다는 게. 아니 지금 이거에 지금 뭐 긴축 재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몇 천억씩 조 단위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보관을 갖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석유 사기의 공범 아니면요 석유 사기에 노란한 바보입니다. 저 둘 중에 하나라고 규정을 하고 싶고, 저 석유공사 직원들 안녕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법률적으로 대충만 들여다봐도 이거 배임죄 관련될 수 있고요. 국고손실 따라옵니다. 국고손실 형량 셉니다. 입찰방해죄라는 게 또 형법에 있어요. 입찰의 예. 공정을 저해한 사람들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이거 만약에 공무원들 관련됐으면 또 직권남용 세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강요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석유 카르텔, 지금 석유공사의 상임감사에 누가 가 있는지 아십니까? 박공호라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이 또 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손이 또 뻗쳐 있어요. 석유공사 안에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 석유 카르텔, 이 석유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에서요 일반 그 구청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요 체납 사실 1원이라도 발생하면요 아예 자격을 안 줍니다. 근데 어떻게 몇 천억을 쓰는 이 석유공사의 대형 국책 사업에 준하는 일을 액트지오라는 저런 사기꾼한테 놀아납니까? 저거는 놀아놔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짙습니다. 저 이거 당장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이거 반드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반태진님 18,000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속상한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와중에 갤럽 지지율 오늘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올라가지고 26%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조합입니까? 저도 좀 많이 헷갈렸는데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보수층이 조금 결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또 우리가 확성기 방송으로 강대강 대응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을 상당히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외교 부분이 플러스가 된 게 이제 해외 순방 효과가 일부분 작용한 측면이 있겠다.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층이라고 굳이 제가 말씀드린 게 권익위 발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마음을 돌린 사람들은, 등 돌린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만 뽑아서 보자면 그런 요인들이 아마 보수층을 조금 더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대북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은이님, 오빠 3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크게 한탕 해먹자. 그랬을 것도 같고요. 예, 일부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장유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지인이님, 치매이신 아버지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 공부하는 고2 딸 먹이려고 정어리몰에서 산삼 침향한 4상자 구입했습니다. 정말 너무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예, 잘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40만 구독자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용해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정어리몰이 준비한 4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께서 제작해 주신 쇼츠 동영상 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시민님 또 초록동 여신님 준비해 주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쇼츠 만들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소개해드리고 또 다른 때는 우리 정어리TV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는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쇼츠 동영상 보실까요? 임성근 사단장이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애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멀쩡하게 군에 가서 잘하고 있던 사병이 지원 업무에 투입돼서 일을 하는데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완전히 규정에 어긋난 그런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는 대통령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잘한 사람을 벌주고 잘못한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이거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챙기는 위원회인가 싶을 정도로 공직자의 윤리,
그다음에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국가기관인데 여기서 작년 12월에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었는데 6개월간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현장 조사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6개월 만에 해외 순방 떠나는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트랩을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종결한다고 발표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권이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고요. 더군다나 명품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어제 어땠습니까? 그 비행기 트랩 오르면서 우리 에코백 봤잖아요. 그렇게 차려입고 에코백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명품에 대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용해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는 처음 와보는데 그러시죠? 앞으로 자주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좋아하시는 정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단위는 잘 큽니까? 아, 네, 잘 크고 있습니다. 5월 8일이 생일이죠? 오, 맞습니다. 기억하고 예. 계시는군요. 아, 그럼요. 이번에 그럼 이제 4살 됐나요? 네, 이제 36개월 돼서 예. 만 3살 갓 지났고요. 예. 최근에 이제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지금 친정집에서 친정 엄마가 요즘 봐주고 수족구가 계십니다.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린이들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자꾸 돌아가 다니는 게 그럴 수도 아닐까 있죠. 싶은데. 네. 그 국회 회의장에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 뭐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이제 처리가 되지는 못했고요. 여야 간에 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는 뭐 저도 저지만 뭐 최근에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이렇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아무래도 젊은 의원님들도 좀 더 생긴 만큼 이런 육아하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예. 이런 육아의 어려움이나 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문제에 관해서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출산율이 늘까 말까 하는데 큰 소리만 팡팡 치고 뭐 저출산 뭐 위원회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서 어떤 진정성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경락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의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너무 높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30년 뒤는커녕 1년 뒤를 계획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30년, 20년 이상을 키워야 하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떤 각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또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된 지원에서 또 육아와 영유아기 이후에 청소년기까지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지우 아빠 헨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후라고 아마 우리 다니하고 좀 비슷한 나이인데 최연소 정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애청자님들이 항상 지우가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성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단위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임위는 어디 지금? 저는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뭐 보건복지나 산자위 같은 곳에서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고 재난안전 문제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가. 그래서 행안위에서 한 번 정도는 좀 더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행안위에 지원을 했고요. 예. 네, 다행히 행안위에 배정이 돼서 어제 이제 첫 번째 행안위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하시고 그거를 또 다시 한번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까? 이제 아마 뭐 이제 비례를 2번 한 경우가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비례는 뭐 여러 번 뭐 김종인 의원은 비례만 3번 4번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큰 정당들에서는 관례적으로 비례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이제 관례로 자리 잡아왔었고,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런 관례들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역구 출마를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제가 연고가 있는 지역구를 고민하기도 했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이제 선거 막판이 선거 직전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지역구 출마로 인해서 어떤 이 야권 내의 갈등의 가능성들이 좀 있고,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는 좀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때 고민을 좀 많이 상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고 너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비례 출마를 하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연합정치 이렇게 가자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당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든 이 폭주를 멈춰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제 새로운 초선 의원으로 새롭게 뭔가 처음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재선 의원의 기존 4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 안정적인 당의 운영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앞서서 싸우는 무언가를 역할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희 당원들이 이런 결정을 함께 내려주신 것이고요. 예. 이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쓸모, 22대 국회에 용해인이 있어야지, 있으니까 좋지라는 것을 저의 어떤 노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용해인 의원께서 22대 입성하셨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뵀을 때 말로 이렇게 똑부러지게 의정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21대에서 눈부시고 돋보이는 그런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점을 기억하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시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네, 아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용 의원님께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이채양 백지도 명주 달아주셨는데, 예. 이 이채양 명주 사안이 아무래도 가장 좀 시급하게 지금 이제 국회법대로 상임위 배정 절차,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국회가 빠르게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채양 명주라는 현안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도 22대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출생 위기, 그리고 지역 소멸, 기후 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제 산업 체계 개편, 이런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까지도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정책 하나 띡 던져봤다가 뭐 반응이 안 좋으면 아니면 말고, 이런 좀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안심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도 그랬고요. 최근에 이제 동해 앞바다에 석유 시추 산유국이 된다, 이런 이슈들도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를 만드는 대안들을 열심히 마련하는, 그래서 정권교체 이후에 실제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시적인 부분들을 잘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기후위기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일을 하려면 국민들이 일단 마음이 하나가 돼야 앞으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앞으로 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비리와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하나하나 풀어가야겠죠. 저는 이미 사실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지난 총선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죠. 이제는 그 국민들의 하나로 모인 마음을 정치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남은 건데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가 여기서 막 일일이 그 혐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명품백 의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김건희 여사 일가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니라 대통령 일가거든요. 대통령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출발점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검을 또 발의했지만 또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 것이고요. 지금 당장 5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임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의 처벌은 좀 미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그냥 미루는 것일 뿐이지 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해낼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단축 개헌은 저희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나 혹은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어떻게든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정을 하루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까지도 고려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떻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라도 빨리 마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탄핵은 기본소득당 한석 있는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제가 그걸 해내겠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장작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장작들이 모이면 자그마한 불씨 하나에도 정말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작을 쌓아가고 있다.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비록 한석인 기본소득당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오래 타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확 달아오르게 할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제목이 될 수도 있고 휘발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에 가장 선두에서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 가장 맨 앞에 선두에서의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채 양명주 구호를 만들면서 5가지를 일단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또 디올백도 있고 또 석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용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일거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가 이제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정황 증거들이 많이 이미 드러난 사안,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의혹을 더 밝혀내야 되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같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이태원 참사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인 국정조사를 저는 좀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일들을 당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은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한 달 동안의 한정된 시간을 통해서만 하는데 저는 국정조사라거나 청문회 같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권한들을 좀 10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돼서 국토위에서
그 국정조사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석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의혹들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관련된 의혹을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송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현안 질의 한 번을 못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5분의 질의 한 번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오송 참사 최근에 이제 관련된 소방관들이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아직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요.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특검대로 가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는 여론을 더 크게 모아내야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상임위에서 각각의 현안들을 가지고 10분의 권한을 활용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좀 많이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석 기본소득당 얘기하셨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지금 일단 소수 정당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함께 하면은 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소수 정당들과 함께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뭐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님이 교섭단체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신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6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였을 때 의견은 좀 분분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건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몇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권한 가지고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교섭단체를 통해서 공통으로 무엇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움직일 것인지 이 공동교섭단체의 대표에게는 어떤 권한을 줄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그 대표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교섭단체의 취지도 이 민생개혁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어떤 중립기여를 박아서 국회가 법대로 운영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어떤 요소로 작동된다면 저는 안 하는 일만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좀 합의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분들은 6개 정당이 다 합의를 할 수 없다면 그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접근은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5개 정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합의해도 개혁신당이 하나를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결국에는 이 5개 정당이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입만 쳐다보고 있거나 천하람 원내대표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어떤 것도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6개 비교섭단체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역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실제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공동교섭단체 만드는 것이 선명한 투쟁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같이 힘을 정말로 크게 모아갈 수 있다면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질문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혹시 개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집회가 서울역 앞에서 열렸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쪽만 안 왔거든요. 그걸 두고 저 뭐냐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야당 맞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최혜병 특검이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방송 3법 재추진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물론 이 정말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한 1, 2년 사이에 정치의 중심에서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여당 안에서도 쭉 해왔던 이야기들이나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가져왔던 어떤 행보들, 당을 만들면서 가져왔던 행보들을 보면 뭐 저와는 굉장히 큰, 기본소득당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길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에는 또 대승적으로 유연하게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좀 굳건하게 연대해야 할 때는 연대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용혜인 의원님 나오시니까 아주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어갈까요? NGKS1851님 말씀 참 야무지게 하시는 용 의원님 나라를 위한 끊임없는 올바른 소리 내주세요. 동그라미님 용혜인 의원님의 더 단단해진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윤정권 범죄들의 명확한 증거, 법적인 규정 그리고 의원님의 탄탄한 논리 그리고 행동력으로 힘없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 분노를 대신해 주세요. 국민을 대변해서 싸우시면 국민은 의원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강효숙님 역시 용혜인이네요. 비록 한석인 기본소득당이지만 선봉에 서겠다는 용혜인 의원님에게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고우리님은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똑순이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빨리 50만 갑시다 그러셨는데 용 의원님 이렇게 그 평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의견 보면 똑 부러진다, 똑순이다, 단단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똑 부러지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과분하고 또 감사한 평가들을 최근 1, 2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별로 제가 이렇게 똑 부러진다거나 뭐 단단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좀 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평가들을 해주셔서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고민하게 됐고 배우기도 하게 되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지게 된 단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진심과 원칙으로 일을 하면 아무리 작은 정당에 힘없고 스피커 작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알아봐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소득당으로 의정활동 시작할 때는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뭐 별로 이제 주목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도 크지 않았지만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는 결국에는 그 발견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 그 결론은 진심과 원칙으로 하는 것만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기본소득당의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같은 겁니까? 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국가가 보장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동일합니다. 이제 다만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거나 기후 위기라고 하는 산업 체제의 전반적인 재편 속에서 기본소득당은 이건 새로운 사회계약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혁신들 중에 기본소득을 한 가지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선거 시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소속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랑 같이 지역에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이제 많은 주민들, 국민들을 만나는 일들을 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 햇빛바람 연금이라거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국민들에게 배당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으로 뭐 저도 경기도지사 시절,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알고 있었고, 뭐 같이 협력도 하고 같이 일도 해왔지만, 이번에 선거를 이제 치르면서도 뭐 새삼스럽지만 굉장히 좀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구나, 뭐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하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그만한 돈 풀 돈이 없다, 또 뭐 그게 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반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다가 발언문을 내려놓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어제 우리가 좀 봤습니다. 네, 민생 문제가 정말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였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곧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외식업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22%에 달하고 이 말은 음식점 사장님들, 식당 사장님들 10명 중 2명은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22%라는 숫자로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10명 중에 2명은 정말 어떤 앞으로의 생계와 어떤 생업이 달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정부가 얼마씩 돈을 뿌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골목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난 총선 때부터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차례 이것의 효과를 설명해 왔고 뭐 그냥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좀 무책임한 반박들에 대해서도 수차례 좀 반박을 해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자꾸 이유로 들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의 원인,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을 보면 사실은 기후위기로 인한 그 농산물 가격의 인상 아니면 그리고 이제 고금리, 고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어떤 생산비의 상승,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공급 측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물가 상승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서 폐업을 방지하고 내수를 진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이 도는 것이 멈춰버린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 이것을 위한 어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여당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이라거나 혹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부정하지 못하니까 이제 같은 돈으로는 뭐 석유채굴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여당이 하자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국민들을 위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저는 왜 야당이 이제 내놓는 대안들을 발목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정말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도 아주 똑부러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유 시추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 과정이 의심스러운데 용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그 예산 신청하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정도의 어떤 검증 상태라면 당연히 그 예산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야당 대표가 많이 주장해왔던 정책이라는 이유로 뭐 수천억 예산 깎아버리는 거는 이 정부에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뭐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 몇백억, 몇천억씩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예산의 어떤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 편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보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이것의 필요성을 입증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예산들도 편성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석유채굴 문제뿐만 아니라 2024년 말에 정부가 제출할 예산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한 원칙으로 아주 꼼꼼하게 심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취추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임위 그 구성을 거부하면서 이제 산자위원장 선출이 안 되어 있고 산자위원장 선출이 안 돼 있다 보니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자료 제출에 정부가 응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필요하면 의결을 통해서라도 이 자료 제출이라거나 정부 측 인사들의 출석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또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타당성, 경제성 문제 등을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는 공간 안에서 입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까 용해인 의원님에 대한 칭찬이 많이 이어졌을 때 진심을 받아주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 나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어떤 겁니까? 저는 정치가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하는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선거를 통해서 혹은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충돌하고 공론의 작업들을 거치면서 이 선거의 결과로 승인받은 세계관을 우리 사회에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하고 국회가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계관을 지금의 집권 여당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 기본소득당이 생각하고 꿈꾸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는 정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 박천행님, 용해인 의원을 보면서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응원합니다. 용해인 의원님 화이팅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용 의원님처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그런 분들 보면은 막 힘을 몰아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당백 용해인, 이분은 아이디를 아예 용해인으로 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21대 국정감사 1위 용해인. 그랬나요? 네. 마지막 해에 국정감사 우수위원 1위로 뽑아주셨어요. 그게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정감사 1위 용해인, 용호프. 잘한다. 완전 이분은 찐팬이시구나. 용호프라고 별명이 있어요? 오늘부터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냥이 박여시 아빠님, 미래 대통령 용해인 의원과 배공기 앵커의 조우라니 행복합니다. 미래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요,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희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유연하고 또 원칙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저의 대통령 출마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약속하는 후보가 혹은 실현의 의지가 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비례대표로 재선되신 거 아닙니까?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은 있나요? 일단 지난 선거 때 출마를 검토했었던 지역이 있고요. 예.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국구 의원이고 그렇죠. 전국의 여러 현안들을 다 다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지역 활동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정도를 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솔직하고 거침없는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와주실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해인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오늘 댓글 당첨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움님께서 영희원님 보면서 딱 생각나는 단어 잘 낳은 딸 하나 여러 아들 안 부럽다. 예, 아주 참 똑부러지죠. 하여튼 변치 않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4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반응을 좀 소개해 드리면 태극당님, 앵커님 40만 정어리 진정 감사하고요. 기념으로 귀한 상품 저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산삼 20박스 구매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귀한 분들께 선물하려고요. 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니까 선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수채화님, 정어리몰 싱싱하고 모든 게 알차고 좋아서 수시로 주문해서 먹고 있답니다. 워낙 글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다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새희망님, 홍게 2개, 꽃게장 2개, 산삼 치명한 2개, 편육 하나 너무 좋아 구매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쁩니다. 정어리몰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정치 1번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오늘 댓글 선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또 소개해드린 분들 다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께 양보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써보십시오. anchorback@gmail.com으로 성함, 주소, 전화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김용님, 또 SY2420LIM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저한테 큰 힘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떨 때는 저도 좀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 바로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마라톤 이렇게 할 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탁자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아주 시원한 물이 준비가 돼 있고 물수건도 있고 그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새 힘을 얻고 또 계속 달릴 수 있고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은 백운기한테 바로 그 긴 마라톤 코스 중간중간에 놓여져 있는 생수 같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 아니고요. 예. 일주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6월도 벌써 중반이고 또 지금 날씨가 이제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